남편은 의사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하게 인공호흡기 제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의사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만든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어둠, 끝없이 펼쳐진, 아니, 제 의식이 닿는 한 끝없이 펼쳐진 것은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결코 닿지 않는 가장 깊은 심해에 가라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제 가슴과 다리, 그리고 팔을 짓누르는 것 같았죠.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의 어떤 근육 하나도 뇌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제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지만 청각만은 놀랍도록 예민하게 작동했습니다. 완전히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죠. 단조롭고 섬뜩한 리듬으로 폐에 공기를 불어넣는 인공호흡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삑삑삑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제 영혼이 이 무력한 육신을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박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최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연약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애처로운 표정 뒤에 어떤 악마 같은 미소를 숨기고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최민준 씨. 비록 강유진 선생님께서 아직 혼수 상태이시지만요. 박서준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동료 의사였습니다. 서준 선생님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가 모니터의 그래프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뇌압을 낮추기 위한 감압술을 시도해볼 기회는 있습니다. 동공 반응이 미약하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준 씨,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네, 수술해주세요. 서준 선생님,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목구멍은 두꺼운 솜으로 틀어막힌 것 같았죠. 머릿속으로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운 침묵만이 전부였습니다. 수술이라 민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귀에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들리는 한숨이었죠. 박 선생님, 저희 이미 얘기 나눴잖습니까? 제 아내, 유진이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또 열고 온갖 호스를 몸에 꽂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100%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학에 100% 보장이란 건 없습니다. 최민준 씨, 하지만 수술 없이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준 선생님이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아니요, 선생님. 민준이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더 차가워졌지만 이내 거짓 울음으로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예요. 식물인간으로 살면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 어른들께서도 운명을 거스르며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유진이가 가야 할 때가 되었다면 저도 이제 마음을 비워야죠. 거짓말쟁이.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깨어나 모든 걸 폭로할까봐 두려운 것뿐이잖아. 최민준, 당신은 내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었다고 경찰에 말할까봐 무서운 거야.
당신의 불법 도박 빚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라고. 저는 그날의 사건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5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요.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제 병실 창문을 희미하게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강남에 있는 호화로운 빌라 2층에서 심하게 다뤘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내역을 발견한 직후였죠. 우리 딸 하윤이의 교육비 통장에 있던 수억 원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를 추궁하자 평소 대외적으로는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던 민주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항상 남편감으로 칭찬받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중독자였죠. 내 일에 상관하지 마, 강유진. 당신은 그냥 아내일 뿐이야. 당신 임무는 닥치고 돈 버는 거라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하윤이 미래를 위한 돈이에요. 어디에 썼어요? 또 불법 스포츠 토토나 코인에 꼬라박은 거예요? 저도 맞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 대신 거친 손길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제 몸은 잠시 허공에 떴다가 등이 계단에 부딪혔고 머리는 차가운 대리석에 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부딪혔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계단 꼭대기에 서 있던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계산적인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지 아닌지 확인하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제 침대 옆에 서서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진 선생님의 동료로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여성인지 압니다. 그녀는 분명 싸우고 싶어 할 겁니다. 서준 선생님이 다시 설득했습니다. 저는 서준 선생님의 따뜻한 손이 제 손목에 닿아 맥박을 확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이 절망의 추위 속에서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다시 낮아졌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장모님과도 상의했고 저희는 유진이가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냥 호흡기를 떼어주세요. 호흡기를 떼어주세요. 그 문장이 사형 선고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저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계단에서 실패했던 일을 끝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톡 쏘는 향수 냄새, 너무 강한 제스민 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여사였습니다. 박 선생님. 윤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했습니다. 내 아들 말이 맞아요. 유진이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게야. 어쩌면 너무 일에만 빠져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에 대한 벌일지도 모르지. 희망도 없는 아내를 돌보느라 병원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내 아들의 고통을 더는 연장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가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제 죽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장나서 버려야 할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서준 선생님의 목소리는 패배한 듯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의 최종 결정이고 연명치료, 거부, DNR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저희가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에 따라 기관 내 삽관 제거, 즉 인공호흡기 제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 간호사가 절차를 준비할 겁니다. 서준 선생님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하윤이를 구해야 해요. 이 거머리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켜야 해요. 세상에 최민준의 실체를 알려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발가락 끝,
눈꺼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 유진아, 움직여. 제 몸에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몸은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실내 온도의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의 냉기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얼굴 근처에서 섞였습니다. 그가 몸을 숙여 입술을 제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는 너무나 작게 속삭여서 서준 선생님과 김 간호사는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 보험금으로 내 빚은 다 갚을 수 있어. 결국 당신도 쓸모가 있네. 그 말들이 제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불보다 뜨겁고 두려움보다 강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쓸모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자식, 그 분노가 뇌 속의 무언가를 촉발시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신경계에 아드레날린이 넘쳐 흘렀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심장 모니터가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심박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김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유진 선생님, 서준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분노라는 손톱으로 이 마비의 벽을 긁어댔습니다. 오늘 죽을 순 없어. 이 남자 손에 죽을 순 없어. 점점 빨라지는 심장 모니터 소리는 제 투쟁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삐삐삐삐삐. 그 리듬은 제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분노의 격동과 함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누구든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왜 저러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걱정에서 오는 당황이 아니라 공포에서 오는 당황이었죠. 그는 자신의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쇼크 반응입니다. 박서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제 눈꺼풀을 확인하고 의료용 펜라이트로 동공을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부신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죠. 갑작스러운 뇌 활동 급증이 보입니다. 강유진 선생님께서 통증이나 강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감정이라니요? 혼수 상태잖아요. 윤 여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경질적이었죠. 됐어요, 선생님. 헛된 희망 주지 마세요. 그냥 지금 빼서 편하게 해줘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사님. 김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인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사리야,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 저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했습니다. 제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보이지 않는 초강력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준과 윤 여사에 대한 증오심은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어린 딸, 아직 엄마가 필요한 하윤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하윤이는 이 괴물들 손에 자라게 될 겁니다. 민주는 내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할 것이고 하윤이는 버려지겠죠. 안 돼.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눈을 떠, 유진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 번의 호흡과 함께 저는 눈꺼풀 근육을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중환자실에 하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고 눈이 부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김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눈앞의 형체들이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얼굴, 걱정 가득한 서준 선생님의 얼굴이 바로 제 얼굴 위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김 간호사가 입을 가린 채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그들이 보였습니다. 민준과 윤 여사,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은 무덤에서 일어난 유령이라도 본 듯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다 링거대에 부딪혀 덜컹거렸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슬픔에 잠긴 남편이라는 가면은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대체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그의 마지막 속삭임을 들었다는 것을. 윤 여사는 얼어붙은 채 비싼 가죽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은 굳어졌고 입술은 불쾌감을 드러내는 얇은 선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유진 선생님, 제 말 들리세요? 서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입안에 인공호흡기 튜브가 걸려 있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힘없이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유진 선생님. 진정. 아직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기계에 저항하지 마세요. 서준 선생님이 부드럽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김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인공호흡기 이탈, 웨닝, 절차 준비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 자발호흡이 충분하면 지금 바로 제거를 시도해 봅시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정말로 의식이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죽기 전 반사작용 같은 건가요? 옛 어른들 말씀에 꺼지기 전에 촛불이 더 밝게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악한 입인가. 최민준. 내가 눈을 떴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서준 선생님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최민준 씨, 부인께서는 눈을 뜨고 저와 정확히 눈을 맞추셨습니다. 이건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인공호흡기 튜브를 제거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폐 속에서 긴 뱀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죠. 저는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간호사가 재빨리 입안의 가래를 제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숨을 쉬세요, 유진 선생님. 천천히 서준 선생님이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순수한 산소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는 아팠지만 그 고통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은 시선이었죠. 민준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마 휴대폰이나 담배 혹은 그저 도피처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여보, 의식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어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뿌리쳐 그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그의 피부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민준은 제 거부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서준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말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상황을 조작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저를 해칠 기회를 갖기 전에요. 제 목소리는 사포가 긁히는 소리처럼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힘겹게 불렀습니다. 서준 선생님이 즉시 제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네, 유진 선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는 남은 마지막 숨을 모았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는 민준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가 엿들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 사람 멀리 민준을 쳐다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준 선생님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준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공간을 좀 주시죠, 민준 씨. 민준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준 선생님의 의사가 온 옷깃을 잡아당겨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오직 그만이 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요. 이것이 최민준을 파멸시킬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생명보험이었죠. 휴대폰. 저는 말을 잇기 힘들게 속삭였습니다. 의국 303번 사물함에 서준 선생님은 어리둥절했지만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 기일. 저는 민준을 흘끗 보았습니다. 민준은 자기 어머니 기일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날짜를 자신의 ATM 비밀번호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 일기장에서 그가 유일하게 기록해둔 날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유산을 받은 날, 아이러니했죠. 서준 선생님은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떼고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에서 진지함과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의학적 걱정으로 가득했던 서준 선생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휴대폰, 비밀 코드, 남편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 서준 선생님은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제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간호사. 서준 선생님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강유진 선생님을 잘 지켜줘.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내 허락 없이는 약재실에서 특별한 약을 좀 가져와야겠어. 하지만 선생님, 제가 남편인데요.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기꾼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수 상태 후 관찰 절차입니다. 민준 씨, 환자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작할 수 있어요. 서준 선생님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김 간호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년간 함께 일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빛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를 지켜. 서준 선생님은 몸을 돌려 중환자실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흰가운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습니다. 그는 약재실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준 선생님이 나가는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다가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사랑이나 슬픔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이 자신의 이빨에서 막 벗어났고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민준 씨.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평화로운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고 번개가 치기 전 검은 구름에 억눌린 공기처럼 밀도가 높았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의 등이 문 뒤로 사라지자 방 안의 긴장감은 몇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 생명의 절반은 방금 무덤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았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있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제 침대 옆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저에게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두 포식자로부터 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민준과 그의 계모, 윤 여사. 네, 윤 여사는 민준의 계모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민준을 물질만능주의자로 키운 여자였습니다. 그들 둘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에 병원 비닐 바닥을 빠르고 거슬리는 리듬으로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이따금 서준 선생님이 나간 문 쪽을 쳐다보다가 다시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깊은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민준이 침묵을 깨며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짜 롤렉스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을 속이기 위해 산 최고급 짝퉁 시계였죠. 약국에서 약만 가져온다면서 5분이면 될 텐데 아마 줄이 길거나 밖에 폭풍 때문에 사고 환자가 많아서 중앙약재실이 바쁜가 봅니다. 민준 씨, 김 간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손이 몸 옆에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요. 김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서준 선생님이 약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뒤에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면도날을 삼키는 것처럼 쓰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숨겨둔 낡은 브랜드의 구형폰. 그때 저는 이미 민준의 썩은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공동 계좌의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후 제 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옷에 가려진 곳에 말이죠. 민준은 아주 영리하게 고문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환자를 만나야 하는 의사였기 때문이죠. 그는 위팔, 허벅지 혹은 배를 때렸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흰 가운 뒤에 숨길 수 있는 부위들이었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그 중고폰을 샀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우리의 다툼 녹음,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멍사진들, 그리고 그가 술에 취해 자백한 영상까지 그 보험금 계획에 대해 자랑하던 영상이었죠. 저는 그것을 303번 사물함에 숨겼습니다. 자물쇠가 뻑뻑하고 구석진 습한 곳에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레지던트 휴게실 사물함이었죠. 약간의 충격을 주는 요령으로 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민준이 갑자기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짐작했을까요? 민준은 교활했습니다. 그의 범죄적 본능은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그가 서준 선생님을 따라가서 서준 선생님이 약국에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제가 무언가를 누설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준 씨. 김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서준 선생님께서 민준 씨는 여기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유진 선생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즉시 가족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습니다. 담배 피우러 가려는 겁니다. 아내가 저런 꼴이니 스트레스 받아서요. 당신이 뭔데 날 막아? 당신은 그냥 간호사잖아. 저는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김 간호사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 환자 이동 때문에 복도 소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분 동안은 나가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그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힘없이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여사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톡 쏘는 제스민 향수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의 비싼 구두에 묻은 오물이라도 되는 듯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유진아. 윤 여사가 나지막하지만 똑똑히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넌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어. 네가 정말 착한 아내였다면 내 남편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냥 아까 조용히 죽었어야지. 분노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의붓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면서도 민준이 주는 매달의 생활비, 사실은 내 통장에서 훔친 돈 때문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는 방금의 속삭임이 단순한 통증 호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비켜. 민준이 김 간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제 친구는 비틀거리며 약물 카트에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긴장감을 깼습니다. 쾅! 민준 씨, 거칠게 굴지 마세요. 김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뭔가 숨기고 있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패닉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은 약국에 간 게 아니야. 그렇지.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유진아. 뭐냐고. 민준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담배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살인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목을 조르고 싶어 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저를 영원히 침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대답해. 그가 침대 난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제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아 심장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보안팀, 보안팀. 김 간호사가 벽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손을 떼고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준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을 막아야 했습니다.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문지방에는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승리에 찬 얼굴로 박서준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무릎을 순식간에 풀리게 만든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간 낡은 검은색 휴대폰, 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박계빈은 마치 분노한 듯 중환자실 유리창을 맹렬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터져나온 폭풍과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죠. 번개가 번쩍이며 이제 종이처럼 하얘진 민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뼈가 하나씩 뽑혀나간 것처럼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이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권위적인 기운이 강하게 풍기는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었습니다. 서준 선생님은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로 걸어와 마치 승리의 트로피를 바치듯 침대 옆 협탁 위에 그 낡은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은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투명한 비닐, 의료용 샘플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섬뜩한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을 보이면서도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왜 내 아들을 막아서는 거고? 저 고물은 또 뭐예요? 형사 중 한 명, 비에 젖은 갈색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가 이 병원에서 법의학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민준 씨, 이 형사님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모함입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옥수수 알만 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제 아내의 계략입니다. 그녀는 미쳤어요, 형사님. 혼수 상태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약물이 뇌를 망가뜨린 거예요. 서준 선생님이 차갑게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강유진 선생님의 뇌는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씨, 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할 만큼은요. 서준 선생님은 여전히 비닐에 쌓인 휴대폰을 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지며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당신 친어머니의 기일. 서준 선생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치료비가 없어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가 되어 윤 여사와 재혼하기 전에요. 민주는 항상 어머니의 죽음을 가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돈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모든 범죄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왜 이 모든 짓을 하는지에 대한 비뚤어진 기념비였죠. 서준 선생님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4598. 딸깍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잠금이 풀리는 작은 삑 소리가 민준의 귀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서준 선생님은 화면을 몇 번 누르고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작은 휴대용 스피커에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오디오가 재생되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민준의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명하든가 죽든가 해. 강유진. 이 자산량도 서류에 빨리 서명해. 그 다음엔 짝 하는 거친 손찌검 소리와 저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 50억 원. 유진아, 그 정도면 내 도박빚 갚고 엄마랑 편하게 살기에 충분해. 자, 선택해. 천천히 죽을래? 아니면 지금 서명할래? 윤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낡은 휴대폰을 향해 휘둥그레졌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그의 사악한 억양, 엄마라는 언급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민준이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은 불가능한 탈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요즘 AI 시대잖아요. 저건 분명 만들어낸 목소리입니다. 강유진은 신경외과 의사예요. 똑똑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조작이라고요? 서준 선생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어떻습니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은 형사들이 볼 수 있도록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옷장 틈새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을 때였죠. 아마 그의 사채업자였을 겁니다. 영상 속 민준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고 얼굴은 흉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 아내는 처리해놨습니다. 집 계단이 젖으면 미끄럽거든요. 살짝만 밀면 끝입니다. 깔끔하게 가정 내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경찰도 의심 못할 거고요. 다음 주에 돈 나옵니다. 약속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적, 오직 안정적으로 울리는 제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한 괴물의 몰락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님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갑 채워. 잠깐만요. 안 돼요, 엄마. 제발. 민준이 형사들에게 붙잡히자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떼쓰는 아이처럼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유진이가 미친 거라고. 자기가 혼자 넘어진 거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민준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쇠수갑의 철컥 소리는 제가 들어본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제 침대를 지나 억지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힘없이 움직여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넌 악마야. 강유진, 악마. 민준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이내 멀어져 사라졌습니다. 윤 여사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자신의 의붓아들이 끌려간 문을 보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사과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오만하지만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금 범죄자로 판명된 아들을 변호하기보다 자신의 체면을 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 몸은 순식간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를 지탱하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혼수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유진아. 서준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민준이는 더 이상 널 건드릴 수 없어. 김 간호사는 침대 끝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그동안 내가 혼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몰랐어. 미소 짓고 싶었지만 얼굴 근육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눈물이 베개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거셌지만 제 삶의 폭풍은 방금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방의 폭풍이 곧 닥쳐올 테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내가 악마라고 외치던 민준의 메아리는 차가운 병원 복도를 따라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이제는 너무나 고요해진 중환자실 안에 독가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의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제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유를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항구라고 여겼던 남자가 떠나면서 내 모든 뼈가 함께 빠져나간 것 같았죠. 몸이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피를 끓게 하고 의식을 유지하며 저항하게 만들었던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모니터가 다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받친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유진아. 박서준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치 터널 저편에서 저를 부르는 것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제 몸 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간호사가 수행 라인에 무언가를 주사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더니 이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무거운 졸음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체스판에는 또 다른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저는 속삭였습니다. 다시 단단히 채워진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제 동공 반응을 확인하던 서준 선생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엄마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해하는 친구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는 안전해, 유진아. 잠시 우리 부모님 댁에 있어. 어머니랑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어. 서준 선생님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내 호흡기를 때려는 움직임이 의심스러워지자마자 어제 오후에 내가 몰래 데리고 왔어. 민준 씨는 하윤이가 거기 있는 거 몰라.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행이다. 하윤이는 안전하다. 민준이 하윤이를 인질로 삼을 수 없다. 그 괴물이 내 어린 딸을 건드릴 수 없다. 방금 민준을 체포했던 이 형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박한 의료 상황 속에서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임무는 단호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낡은 휴대폰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강유진 선생님, 이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증거물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잠시 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휴대폰이 선생님 소유가 맞으며 최민준 씨의 협박 증거가 담겨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최민준 씨는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오늘 밤 즉시 구속될 겁니다. 푹 쉬십시오. 자세한 진술은 몸이 회복되시면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이 떠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의 긴장감이 아니라 폐허를 남긴 감정의 폭풍우에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김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앞에서 강한 척하느라 아까부터 울음을 참고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정말 무서웠어, 유진아. 김 간호사의 울음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불로 덮인 제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 앞에서 널 해치울 줄 알았어. 그 사람 눈빛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았어. 그만해, 김 간호사. 일단 유진이 좀 자게 둬. 서준 선생님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비록 그 역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았지만요. 민준의 체포 소식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 수액을 확인하러 교대로 들어오는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시선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의 시선, 충격의 시선,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릴 때마다 우연히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미쳤다. 강유진 선생님 남편이 그랬대. 완전 잘생겼는데 우리한테 커피도 자주 사줬잖아. 빚이 수십억이래. 불법 도박 때문에 수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성공한 신경외과 전문의, 화목한 가정을 꾸린 커리어 우먼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모든 멍을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긴 소매 옷으로 가렸습니다. 민준의 모든 빚 독촉장을 제 월급과 보너스로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겪고 있는 진짜 지옥을 보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모래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래성은 잔인한 진실의 파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강유진 선생님은 완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였다. 유진아, 서준 선생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 비는 잦아들어 이슬비가 느린 리듬으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회복에만 집중해. 아직 갈 길이 멀어. 민준 씨와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서준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피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약국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복잡한 병원 절차 없이 경찰을 부르고 제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준 선생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거의 보여주지 않는 미소였죠. 자, 유진아,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수면제가 마침내 이겼습니다. 제 의식은 천천히 어둡지만 평온한 꿈의 세계로 이끌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민준의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어둠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둔기 외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가 아니라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몸이 알았기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제 본능은 이것이 단지 일막의 휴식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전쟁, 여론과 교활한 법의 논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체포의 밤으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V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으로는요. 몸의 멍은 누런색으로 옅어지기 시작했고 머리의 봉합 부위는 이미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오히려 심하게 덧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뜨거운 햇살이 병실 창문 커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화창한 날이었어야 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김 간호사가 마지못해 빌려준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본 것은 제 피를 머리끝까지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영상. 썸네일에는
민준의 계모, 윤 여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사실은 제 피땀으로 이룬 호화로운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절규, 불륜녀 며느리, 남편을 감옥에 보내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속 윤 여사는 평소의 화려한 스타일과는 대조적으로 소박한 옷차림에 고통스러워 보이도록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등장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정말 인내심이 강한 남편이었어요. 윤 여사가 카메라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해서 힘들었지만 항상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 며느리, 유진이는 동료 의사랑 바람이 났어요. 민준이가 그걸 나무라자 유진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혼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제 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와 그 내연남이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사랑하려고요. 세상에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영상은 가슴을 저미는 슬픈 배경음악과 함께 극적으로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댓글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수술용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저를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여자네. 저렇게 잘생긴 남편 두고 바람을 펴. 남편이 감옥 간 거 보니까 그 의사놈이 함정 파는 거 도와줬네. 그 의사 계좌 추적해봐라. 저 병원 불매운동해야 함. 의사 자격도 없다.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늘도 안다던데 저 강유진은 천벌 받을 거야. 저는 태블릿을 침대 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저를 발가벗기는 악랄한 비방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저를 때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민준이 제 예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드라마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사실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늙은 부모의 눈물에 쉽게 동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서준 선생님이 죽과 물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의 얼굴은 더 상쾌해 보였지만 제 표정과 아무렇게나 던져진 태블릿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봤구나. 서준 선생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서준 선생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좌절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선생님이랑 바람났대요. 민준 씨는 죄가 없대요. 윤 여사가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내 커리어, 내 명예, 다 끝장났어요. 서준 선생님은 쟁반을 탁자에 내려놓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공허한 위로의 말로 저를 진정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 들어, 유진아.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야. 서준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변호사가 윤 여사에게 시킨 거겠지. 언론 재판이라는 거야. 그들은 우리 법적 증거가 녹음, 영상, 진단서까지 확실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을 통해 내 정신을 파괴하는 거야. 네가 우울증에 걸려 고소를 취하하거나 나중에 판사 앞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서준 씨.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짙게 내버려둬. 우리는 치명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준 선생님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팀이 어제 내 집에서 압수한 민준 씨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복구해냈어. 뭘 찾았는지 알아? 김소희라는 여자와의 카톡 대화 내역이야. 그녀가 민준 씨의 진짜 내연녀였고 놀라지 마. 소희 씨는 임신 4개월이래.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도박 말고도 그가 네가
도박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돈, 상당 부분이 강남에 있는 소희 씨의 오피스텔로 흘러들어갔어. 서준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네가 계단에서 떨어진 바로 그날 민준 씨 계좌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이 이체된 증거도 찾았어. 동기는 명확해. 그는 도박 빚을 갚고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내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야. 그 소식은 저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것은 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히든카드는 재판을 위해 아껴두자. 서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윤 여사는 지금 실컷 떠들게 놔도 거짓말로 높이 날아오를수록 나중에 우리가 모든 걸 폭로했을 때 더 아프게 추락할 테니까. 갑자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가 명랑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와 어두웠던 방 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밝게 바꾸었습니다. 엄마, 제 어린 딸 하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품에 뛰어들어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 특유의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순식간에 약 냄새와 인터넷에 썩은 비방 냄새를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사라질 것처럼요. 하윤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칭얼거렸습니다. 박서준 삼촌이 엄마가 계속 이래서 머리가 아픈 거래. 엄마, 이제 다 나았어? 저는 하윤이의 동그랗고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수함을 가능한 한 오래 지켜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제 다 나았어. 우리 딸. 하윤이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서준 선생님은 하윤이 뒤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 둘의 존재는 어떤 약보다도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윤 여사는 수천 명의 네티즌과 댓글 부대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민주는 교활한 변호사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준 선생님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준 씨, 저는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훨씬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뺨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에 울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응, 유진아. 아는 변호사 중에 최고를 선임해줘요.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모두 자신들이 만든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 영상 말인데. 저는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는 태블릿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응하지 마요. 그 악플들 전부 수집해요. 민준 씨가 유죄 판결 받은 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그들 모두를 고소할 거예요. 서준 선생님이 활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강유진 선생님이지. 맹수가 깨어났군. 밖의 비방의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번개가 내 좋은 이름을 계속해서 내리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내 딸과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남자와 함께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판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최민주는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크게 착각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최악의 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판날은 잿빛의 무거운 분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마치 서울의 하늘도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함께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은 거대한 기둥을 자랑하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주위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윤 여사가 퍼뜨린 비방 영상이 바이럴된 이후 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 내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서커스로 변질되었습니다. 도덕성이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박서준 선생님의 차 뒷좌석에 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언제든 쏠 준비가 된 카메라를 들고 개미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제 발이 아스팔트에 닿기도 전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준비됐어, 유진아? 서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이 이 폭풍 속에서 작은 평온을 주었습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맞서야죠. 서준 씨,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서준 선생님보다 제 자신을 더 설득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소란이 터졌습니다. 마이크들이 공격적으로 제 얼굴에 들이밀어졌고 거의 코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강유진 씨, 시어머니의 불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박서준 선생님, 피고인과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그 질문들은 독 묻은 화살처럼 쉴 새 없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선글라스 뒤로 얼굴을 숨겼고 서준 선생님과 저희 변호인단인 홍 변호사님 팀이 힘겹게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눅눅하고 답답했으며 값싼 향수, 땀, 그리고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오른쪽 앞줄에는 상대편 진영이 보였습니다. 윤 여사는 턱을 치켜든 채 앉아 있었고 온통 흰색 옷에 긴 베일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동정을 사기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된 무대 의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도록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곳의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요. 그리고 저기 피고인석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85라는 번호가 적힌 눈에 띄는 주황색 수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비싼 포마드로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후회의 기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억눌린 분노의 섬광을 보았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옅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미소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법원 서기의 목소리가 긴장을 깼습니다. 판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소리가 이 전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땅땅땅. 검찰 측 맹렬하기로 소문난 중년의 여성 검사인 차 검사님이 큰 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미수 사건의 전말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계단에서의 밀침, 제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의 방치,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 한 시도까지.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민준의 변호인단이 나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홍 변호사였습니다. 뚱뚱한 체구의 우렁찬 목소리를 가졌고 의뢰인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사실 왜곡을 포함해 무슨 짓이든 하는 변호사로 악명이 높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홍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제 의뢰인 최민준 씨는 사악한 시나리오의 희생자입니다. 그의 아내 피해자 강유진 씨는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업무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병력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업무량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고 환각을 보게 했으며 자해 성향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음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계단에서의 사고는 홍 변호사가 민준을 극적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유진 씨의 실패한 자살 시도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건은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남편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는 오히려 피해자가 동료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청석에 앉은 서준 선생님을 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여사를 지지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저를 비난하며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구공자인은 은혜도 모르는 년. 누군가 제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앉을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홍 변호사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즉시 저를 공격했습니다. 증인,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까? 네. 의사라는 제 직업상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준 선생님과 의국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가 잦았던 것도 사실입니까? 그곳은 병원의 공용 공간입니다. 환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자를 논의했다고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을 계획했습니까? 홍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잘랐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시죠, 강유진 씨. 실직 상태인 남편 최민준 씨가 더 이상 당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죠? 백수 남편을 두는 것이 부끄러워서 더 성공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안을 찾고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하지 않고도 남편을 제거할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차 검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인의 질문은 추측성이며 증인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동기를 파헤치고 있을 뿐입니다, 재판장님. 홍 변호사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재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남편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자식의 학자금 통장에서 돈을 훔쳐 도박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자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홍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도박이라니 증거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일 뿐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차 검사님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합법적인 전자증거물 재생을 허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사건 직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음성, 녹음, 병원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나온 포렌식 데이터입니다. 태어나던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지만 증거조사가 이미 판사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자가 첫 번째 오디오를 재생하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나타났습니다. 맑고 잔인하며 여과 없이 서명하든가 죽든가 해, 강유진. 이 자산량도 서류에 빨리 서명해. 짝 하는 거친 손찌검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저의 억눌린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을 받아. 50억 원. 유진아, 그 정도면 내 도박 빚 갚고 엄마랑 편하게 살기에 충분해. 자, 선택해. 천천히 죽을래? 아니면 지금 서명할래? 법정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충격의 파도로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던 방청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잔인했으며 민준이 소셜미디어에서 쌓아올린 인내심 많은 남편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AI로 조작된 겁니다. 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는 의사라 똑똑해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오. 재판장이 호통쳤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오디오를 부인한다면 차 검사님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죠. 시각적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옷장 틈새로 몰래 녹화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침실을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포했고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 아내는 처리해놨습니다. 집 계단이 젖으면 미끄럽거든요. 살짝만 밀면 끝입니다.
깔끔하게 가정 내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경찰도 의심 못할 거고요. 다음 주에 돈 나옵니다. 약속합니다. 정적.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라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준 선생님과 검찰팀은 윤 여사의 신뢰도와 그들이 구축한 불륜 아내라는 동기를 무너뜨릴 마지막 폭탄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차 검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고인의 노트북 데이터 복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피고인 계좌에서 김소희라는 여성에게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과 그들의 함께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허가해 주십시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번 돈. 하윤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했던 돈. 최근 6개월간 총액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성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배가 부른 것을 강조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었죠. 최민준 씨는 아내를 착취한 돈을 사용했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해 현재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 중인 다른 여성을 부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차 검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개자식. 뒤쪽 방청석에서 한 남성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반응은 윤 여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은 마치 유령에게 피를 다 빨린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프로젝터 화면을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의붓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윤 여사에게 돈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민준아, 윤 여사의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떨리며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너는 그 돈이 광산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유진이가 사치스럽다고 했잖아.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효자이자 억울한 남편이라는 가면이 그의 어머니 앞에서, 법 앞에서,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홍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좌절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만. 민준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는 앞에 있던 책상을 걷어차 넘어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만족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민준이 떨리는 검지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의 눈물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인색했어. 수억 원을 벌면서 남편한테는 거지처럼 구걸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이야. 당연히 저 여자 돈은 내 돈이기도 한 거야.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으려 했을 뿐이야. 저 여자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 빚도 갚고 소희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도 더 이상 저 여자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 외침은 메아리치며 방 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고 모든 기자의 카메라에 녹화되었으며 신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역겨운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려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실패한 것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판사봉을 여러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경위들이 즉시 날뛰는 민준을 제압하여 의자에 다시 눌러 앉혔습니다. 남은 재판은 제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엄청난 감정의 해소 때문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서준 선생님이 저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며 힘을 주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이 왔습니다. 저는 재판장이 무겁고
위험 있는 바리톤 목소리로 판결을 낭독할 때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민주는 살인미수 중상해를 동반한 가정폭력,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됨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최민준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18년. 판사봉이 단호하게 한 번 내리쳐졌습니다. 땅. 그 소리는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미로웠죠. 민주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몸에서 뼈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는 의자에 쓰러져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앞줄에서는 윤 여사가 기절하여 친척들에게 들려나갔습니다. 탐욕스러운 한 여인의 비극적인 마지막 드라마였습니다. 교도관들이 수갑을 채운 그를 데리고 나갈 때 복도에서 마주친 민준이 잠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어두운 공포와 공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돈, 제가 듣기로 그의 내연녀는 민준이 체포된 것을 알고 남은 보석을 챙겨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존심까지. 저는 연민도 두려움도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제 속삭임은 작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끌려가 법원 구치소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의 태양은 아까 드리워져 있던 잿빛 구름을 뚫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해로 가득한 서울의 공기가 폐 속으로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우는 배섰습니다. 포식자는 우리에 갇혔고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선고 후 첫 아침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방 커튼 틈새로 들어와 눈을 부시게 할 때 잠에서 깼다. 몇 초 동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으로 침대 옆자리를 더듬었다. 그곳에 민준이 있을까봐 두려웠다. 그의 담배 냄새를 맡을까봐, 그의 고함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침대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갑고 고요했다. 천천히 현실이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이제 없다. 그는 이 킹사이즈 침대가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두려움의 답답함 없이 폐를 채우는 산소를 느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승리가 즉각적인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육체적인 상처는 아물었을지 모른다. 머리의 봉합 자국은 피부와 하나가 되었지만 내 영혼의 상처는 여전히 넓게 벌어져 있었다. 첫 한 달 동안 나는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한밤중에 깨어났고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듣거나 어두운 심연으로 밀쳐지는 꿈을 꿨다. 여전히 감시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치유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았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불 밑에 웅크리고 이유 없이 울며 몇 년 동안 민준 같은 괴물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더럽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서준 씨. 어느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서준 씨와 비공식적인 상담 시간을 가지며 물었다. 저는 의사예요. 진단을 잘해야 하는데 왜 제 가정의 병은 보지 못했을까요? 서준 씨는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인내심 있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유진아. 그리고 민준 씨 같은 조종자들은 증상을 숨기는데 전문가야. 피해자를 탓하지 마. 아픈 건 그 사람이지 네가 아니야. 치유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큰 발걸음은 그 호화로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모든 따귀, 모든 모욕, 그리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말없는 증인이었던 그 집. 나는 그 집을 팔았다. 그곳에 있었던 거짓된 행복한 기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집을 판 돈으로 민준이 내 이름으로 만든 남은 빚을 갚아 완전히 깨끗해졌고
나머지는 경기도 외곽에 소박한 집을 사는 데 썼다. 새 집은 훨씬 작았고 넓은 잔디 마당과 앞마당에 망고나무가 있는 단층집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민준의 궁전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다. 평온함, 벽에는 비명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 타일은 내 피로 더럽혀진 적이 없었다. 이곳은 빈 캔버스였다. 여기서 나는 하윤이와 함께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이제 6살이 된 내 어린 딸, 하윤이는 내가 계속 나아갈 가장 큰 이유였다. 트라우마는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고 큰 소리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엄마, 봐, 나비야. 어느 아침 하윤이가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그녀가 활짝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이제 안전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예전에 일했던 최고급 병원의 정규직으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무 많은 동정의 시선, 복도에서의 너무 많은 속삭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대신 나는 남은 저축과 법원에서 압수한 민준의 숨겨진 재산에서 받은 일부 배상금을 사용하여 묻혀있던 오랜 꿈을 실현했다. 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깊은 간판이 걸렸다. 유진 희망재단,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지원센터.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내 저항의 기념비였다. 나는 김 간호사를 운영관리자로 채용했다. 내 충실한 친구는 내가 이 자리를 제안하자마자 병원에 사표를 냈다. 우리는 몇몇 무료 변론 변호사와 심리학자들과 협력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아팠다. 전문의가 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돈도 안 되는데. 몇몇 동료 의사들이 예전에 비꼬았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여성이 학대하는 남편을 용감하게 신고하는 것을 보거나 한 아이가 맞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볼 때의 정신적 만족감은 예전에 받아 민준에게 넘겨야 했던 큰 월급보다 훨씬 더 값졌다. 내 첫 고객 중 한 명은 니아라는 이름의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예전에 나처럼 멍든 얼굴로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이 유력 인사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렵다며 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는 믿어요, 니아 씨. 세상은 눈을 감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는 싸울 겁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3개월 후 니아가 마침내 아이의 양육권을 얻고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가 나를 안아준 것은 내가 받아본 어떤 치료보다 더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나 자신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바쁜 생활 속에서 항상 한결같이 폭풍 우에 시달리는 배를 묵묵히 기다리는 항구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이 있었다. 박서준 선생님. 그는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꽃다발이나 과장된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다. 그는 작은 것들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말에 하윤이가 좋아하는 도넛을 사오거나 재단에서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거나 내가 지쳐있을 때 조용히 테라스에 함께 앉아주었다. 어느 날 밤 파주에 폭우가 내렸다. 우리는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윤이는 이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준 씨는 방금 내가 재단을 위한 지원금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 참이었다. 안 피곤해요, 서준 씨. 나는 비소리로 가득 찬 침묵을 깨며 갑자기 물었다. 서울에서 파주까지 왕복하며 트라우마 가득한 애딸린 이혼녀를 돌보는 거요. 서준 씨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은 항상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유진아, 목적지가 너라면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 없어.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걸, 지금처럼 활짝 웃는 걸 보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어. 그게 서울. 파주 기름값보다 훨씬 더 충분한 보상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 관계에서 항상 손익을 따지던 민준이 생각났다.
항상 대접받기를 요구하던 민준.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대가 없이 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저는 아직 망가졌어요, 서준 씨. 내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요. 서준 씨는 자리를 옮겨 가까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나를 만지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 넌 망가지지 않았어, 유진아. 넌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거야. 그리고 나는 참을성 있는 인테리어 기사고 내일 당장 결혼하자거나 다음 달에 하자고 조르지 않을게.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서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널 지켜볼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지 마세요. 서준 씨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까지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어디에도 안 가. 하루가 주로 주가 달로 바뀌었다. 우리 삶은 평화로운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갔다. 전 변호사를 통해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감옥에서 민준은 다른 수감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고 한다. 뇌물로 교도관을 매수할 돈도 없고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는 최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다. 그는 자주 아팠고 깡마르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 윤 여사는 파산하여 이제 시골의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예전에 자신을 숭배하던 사교계 인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업보는 실제했다. 그것은 폭발적인 복수가 아니라 차갑고 조용한 정의로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는 피곤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불쌍하다고 느끼고 잊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이미 덮어버린 책 속의 과거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재단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황금빛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희망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하윤이는 내 옆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 사람을 그렸다. 나, 하윤이,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있는 키 크고 안경 쓴 남자. 이건 박서준 삼촌이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하윤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제 박서준 삼촌이 하윤이 아빠가 돼? 학교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하윤이도 그러고 싶어. 나는 작게 웃고는 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준 씨의 차가 막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도넛 한 봉지를 들고 특유의 활짝 웃는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어 그를 빛나게 보이게 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전면 카메라를 켰다. 예전처럼 303번 사물함에서 범죄의 증거를 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행복을 기록하고 싶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해는 반드시 다시 뜬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활짝 핀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다. 제가 바닥에서 오늘날까지 오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3번 사물함은 제 인생을 거의 끝낼 뻔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빛을 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실지 모르는 분들께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강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행복은 길모퉁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서준 씨를 껴안으러 달려가는 하윤이에게로 카메라를 돌렸다. 그 광경, 내 딸과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하는 남자. 그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였다.